네, 기본기 이제 4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핵심 기본기 4에서 다룰 내용은 여전히 이제 밀도계 관련된 내용인데요. 앞쪽 3에서는 구조 쪽에 초점을 좀 맞추고 봤다면 4쪽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내용적인 거, 세부 정보 쪽인 거를 볼 텐데 어떤 식으로 또 세부 정보의 강약 조절을 할 것인가, 핵심 키워드를 잡는 방식으로 좀 접근하는 것들을 연습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재 71페이지 같이 좀 확인해 볼게요. 핵심 기본기 4, 키워드의 연결고리에 주목한다. 키워드란 중요한 핵심 단어 또는 구절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개념을 말합니다. 한 지문에서 키워드는 하나만 집중적으로 제시될 수도 있고 여러 개가 동시에 제시될 수도 있습니다. 지문에서 제시되는 키워드에 따라 지문을 읽는 방식, 즉 지문의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지가 달라지므로 키워드를 찾고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어 논리의 밀도에서 중요한 포인트 2개를 뽑는다면 저는 첫 번째는 구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키워드 라고 볼 거예요. 그래서 요 구조 보는 거는 우리가 앞서 봤었고 이번 핵심 그 기본기에서는 키워드 관련된 얘기를 볼 텐데 그 PSAT 언어 논리의 지문에 주어지는 그런 지문의 내용을 보시면 키워드가 하나만 제시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소한 용어 하나에 대한 설명문 형태로 구성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생소한 용어에 대한 설명의 어떤 핵심 키워드들을 잘 잡으려면 결국 그 생소한 용어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선택지가 다 걸린다는 의미고, 이때 그 생소한 용어의 어떤 개념 정의, 특징, 목적 이런 것들이 나올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선택지가 걸려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키워드로 생각하고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타일은 어떤 거냐면 생소한 용어 하나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용어가 등장하는 그러한 지문들이 있어요. 이때는 어떤 하나의 용어에 초점을 맞춰서 보는 게 아니고 그 모든 키워드들의 어떤 연관성, 관계 쪽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 단어들이 서로 간에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이제 파트로 나와 있는 생소한 개념의 정의와 특징을 파악하자가 이쪽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키워드 간의 관계를 파악하자가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오늘 마무리해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네, 72페이지 생소한 개념의 정의와 특징을 파악하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언어 논리의 독해 문제는 생소한 개념을 설명하는 지문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어 논리 문제를 해결할 때 특히 생소한 개념을 설명하는 지문은 키워드에 중점을 두어 지문을 읽어야 합니다. 생소한 개념에 대한 설명문에는 주로 그 용어에 대한 정의, 특징, 목적 등이 제시되어 있고 이러한 내용들이 지문을 구성하는 주요 정보가 됩니다. 즉, 이 부분들이 그 지문의 키워드가 되는 것입니다. 키워드는 지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이므로 당연히 문제의 선택지나 보기 역시 키워드 위주로 구성이 됩니다. 결국 키워드에 집중을 하면 지문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선택지나 보기를 정확하고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밀독할 때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 이 시험은 독해력 테스트하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 해결력, 문제 해결하는 전략을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내용이 어렵고 소재가 굉장히 난해한 그런 지문들이 나왔을지라도 키워드의 연결, 키워드 체크할 부분들만 체크를 해서 선택지의 정오를 판별할 수 있다라는 거를 계속 강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문을 계속 이해하고 뭐 암기하고 하려고 애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72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시간 한 30초 정도 드려볼게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랑 한번 같이 볼까요? 화랑도는 군사력 강화와 인재 양성을 위해 신라 진흥왕 때에 공식화되었다. 화랑도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기까지 국가가 필요로 하는 많은 인재를 배출하였다. 화랑도 내에는 여러 무리가 있었는데 각 무리는 화랑 한 명과 자문 역할의 승려 한 명, 그리고 진골 이하 평민에 이르는 1000명 가까운 낭도들로 이루어졌다. 화랑은 이 무리의 중심 인물로 진골 귀족 가운데 낭도의 추대를 받아 선발되었다. 낭도들은 자발적으로 화랑도에 가입하였으며 연령은 대체로 15세에서 18세까지였다. 화랑도에 관한 얘기인 거는 아시겠죠? 근데 읽다 보면 뭐랑 좀 헷갈릴 수 있냐면 화랑도와 화랑이 구분되어 있다는 사실을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문장에 보시면 평민도 화랑이 될 수 있었다라고 나왔는데 평민도 화랑도에 가입할 수는 있었지만 화랑은 지금 위에서 네 번째 줄에서 보듯이 이 무리의 중심인물로 진골 귀족 가운데 낭도의 추대를 받아서 선발되었기 때문에 평민도 화랑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은 틀린 선택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랑도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와 비슷한 어떤 화랑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그런 키워드에 좀 초점을 맞춰서 지문을 읽어주시면 좋겠죠. 네,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화된 지문을 보시고 직접적으로 이제 우리가 키워드를 찾는 연습을 한번 해볼 텐데요. 73페이지 스텝 1 직접 해보기 1분 정도 시간 드려볼게요. 1분에서 한 1분 20초 정도 시간 드려볼 테니까 쭉 지문을 읽으시면서 스스로가 이 부분이 중요 키워드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뭐 밑줄을 치시던 동그라미를 하시던 해서 표시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작할게요. 네,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묵자의 겸에는 일단 따옴표 처리되어 있고 괄호치고 한자 표기되어 있고 변기되어 있고 중요 단어이겠죠? 겸에 저는 동그라미 하나 쳐놓을 거예요. 차별이 없는 사랑 그리고 서로 간의 사랑을 의미한다. 이 단어들에도 지금 다 따옴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겸의 개념 정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차별이 없는 사랑, 서로 간의 사랑 이런 것들도 뭐 밑줄을 그으시던 아니면 뭐 동그라미로 표시를 하던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얼핏 묵자의 이런 겸에는 모든 사람이 평등한 지위에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뜻하는 듯 보이지만 이는 겸해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겸해는 남의 부모를 나의 부모처럼 섬기고 남의 집안을 내 집안처럼 여기고 남의 국가를 나의 국가처럼 여기는 것이다. 그것은 나와 남이라는 관점의 차별을 지양하자는 것이지 사회적 위계 질서를 철폐하자는 것이 아니다. 우리 기출에서 선택지에 잘 걸리는 표현 중 하나가 뭐냐면 A이지 B가 아니다. A가 아니라 B다. 이런 표현도 선지에 잘 걸리거든요. 그럼 이런 거는 뭔가 체크를 해줄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문장은 지금 겸해에 대한 확실한 개념 정의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와 남이라는 관점의 차별 지향이라는 부분 뭐 여기다에 체크를 해주시고 사회적 위계질서 철폐하자는 건 아니라고 했으니까 사회적 위계질서 철폐에는 X 표시를 해주시고 하는 식으로 키워드를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겸해는 정치적 질서나 위계적 구조를 긍정한다는 특징. 그럼 정치적 질서, 위계적 구조 이런 거는 동그라미 표시가 되겠죠.
이런 의미에서 묵자의 겸해는 평등한 사랑이라기보다 불평등한 위계 질서 속에서의 사랑이라는 부분을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가시면 또 겸해의 개념에는 또라는 표현이 병렬적이라고 했잖아요. 첫 단락에서 뭔가 위계 구조를 가지고 있고 불평등한 어떤 개념이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다면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 겸해에 대한 또 다른 어떤 특징을 언급을 할 겁니다. 공리주의적 요소가 그게 되겠죠. 그래서 공리주의적 요소는 키워드가 될 수 있어요. 이런 부분 체크해 주시고 그 사람을 현실적으로 이롭게 하겠다라는 게 공리주의적이라는 거를 풀어서 설명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 밑줄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겸해는 단지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나 감정을 넘어서서 현실적으로 뭔가 이제 이익을 주는 거겠죠. 그 뒤쪽에 인용어급 표시되면서 얘기 나와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묵자의 어떤 사례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빠르게 훑어서 내려가시고 그러니까 키워드가 있는 건 아니니까 새로운 키워드가 등장하지 않는 이상 빠르게 훑어서 내려가 주시면 저는 두 번째 단락 같은 경우에는 공리주의적인 요소, 현실적으로 이롭게 한다, 마음이나 감정을 넘어선다 이 정도 체크하고 아랫부분에는 더 이상 체크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키워드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 보조단에 꿀프리 팁 보시면 그 지문에서 키워드를 찾아내는 쉬운 방법 중 하나가 중요한 단어임을 알려주는 정형화된 표시 방법을 찾아내는 거다라고 했죠. 그래서 어떤 단어에 따옴표가 표기되어 있다거나 단어 뒤에 괄호로 어떤 한자가 병기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단어는 핵심 단어, 키워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눈여겨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74페이지에 스텝 2. 심화학습하기. 지금 우리 지문을 좀 읽어봤으니까요. 보기로 기억, 니은, 디귿 세 개의 문장이 주어져 있어요. 그거 읽어보시고 뭐 키워드는 뭐 따로 체크는 안 하시더라도 일단 우리가 지문에 체크한 키워드를 바탕으로 내용 부합 여부를 OX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20초, 30초 정도 짧게만 좀 드려볼게요. 네, 시작할게요. 네, 볼까요? 이웃의 부모를 자기 부모처럼 여기는 것은 겸해다라고 했는데 우리 아까 앞쪽에 읽은 그 체크해 놓은 부분 보면 나와 남이라는 관점의 차별을 지향하자라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 이웃 부모, 이웃 부모는 남의 부모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게 겸해다라고 본다면 내용 부합하는 복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묵자의 겸해에는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베푸는 것이 함축되어 있다. 뭐예요? 공리주의적인 거 있다라고 했죠. 실질적인 이익이 공리주의와 같은 개념이라는 거를 지문에 표시된 바를 키워드로 표시된 거를 바탕으로 판단하실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부합하는 선택지라고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디귿 겸해는 군주와 백성이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게 함으로써 만민평등이라는 이념의 실현을 촉진한다. 굉장히 그럴듯하고 좋은 얘기인데요. 딱 어떤 단어에서 걸려드냐면 만민평등이라는 단어에서 이건 아니다라고 판단하셔야죠. 첫 번째 단락에서 불평등하고 위계구조가 있는 게 겸해라고 말이 나왔었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키워드로 체크를 했었기 때문에 만민평등이란 용어는 이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문을 키워드로 봤기 때문에 선택지가 틀린 거를 판단할 때도 키워드 하나가 딱 어긋나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복이나 선택지가 구성이 됩니다. 네, 이 정도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나와 있는 스텝 3는 저의 해설을 이제 첨삭하듯이 적어 놓은 거니까 복습하실 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75페이지 오른쪽 보조단에 잊지 말아야 할 핵심 포인트 부분 한번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의 키워드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개념 정의나 특징 등이 서술되어 있는 지문은 그 키워드에 대해 긍정적인 서술과 부정적인 서술이 번갈아 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앞에서 읽었던 이 지문 같은 경우에도
경우 겸에 대해 나와 남이라는 관점의 차별을 지향하는 것은 긍정하지만 사회적 위계 질서를 철폐하는 것은 부정하죠. 이때 긍정적인 표현과 부정적인 표현을 각각 다른 방식으로 구분되게 체크해 두면 선택지나 보기 판별할 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문장이 부정형으로 끝나 있으면 그 문장의 핵심 키워드에는 X 표시 크게 해놓고요. 긍정형으로 끝나 있으면 뭐 밑줄을 치거나 아니면 동그라미 칠 정도의 짧은 어떤 키워드라면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놓거나 해서 OX로 좀 구분이 되게 표시를 해놓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면 선택지 나중에 내려가서 판단할 때도 그냥 밑줄만 쳐놓으면 긍정, 부정이 헷갈리기 때문에 올라가서 다시 확인해야 될 확률도 높고 확인하더라도 헷갈릴 여지가 있거든요. 근데 OX로 표시해 놓으면 딱 눈에 띄니까 그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조금 더 편하게 선택지의 정오를 판별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핵심 포인트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네,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는 이 정도고 그러면 우리 계속 했던 것처럼 보충 자료에 나와 있는 연습 문제들로 한번 읽기 연습을, 언어 논리식 읽기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연습 1번. 핵심 기본기 4쪽에 첫 번째 문제죠. 연습 1번. 주요 키워드를 찾고 특징을 적어보자라고 했는데 지문을 읽으면서 키워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체크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키워드를 잡는다는 기준은 뭐냐면 일단 지문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단어들은 좀 보셔야겠죠. 그리고 밀독형 지문이기 때문에 지문은 설명문일 확률이 높고 그렇다면 어떤 생소한 용어가 등장할 거고 그 용어에 개념 정의가 나와 있을 거고 특징들이 긍정형, 부정형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게 키워드고요. 이 부분들을 체크하는 이유가 뭐냐? 거기서 선택지가 노출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스타일의 지문에서는 선지가 그쪽에서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가 계속 연습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문 읽는 시간 한 1분 20초, 30초 정도 제가 잴게요. 키워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 읽어보셨을까요? 같이 볼게요. 전전두엽 피질에는 뇌에 중요한 기제가 있는데 이 기제는 당신이 다른 사람과 실시간으로 대화하고 있는 동안 당신과 그 사람을 동시에 감시한다. 이는 상대에게 적절하고 부드럽게 응답하도록 하며 무례하게 행동하거나 분노를 표출하려는 충동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일단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전전두엽 피질에 있는 뇌의 중요한 기제가 되겠죠. 근데 그거를 한마디로 지금 얘기해주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쭉 특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는지. 두 번째 단락. 이 조절 기제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면서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꺾이죠. 중요합니다. 인터넷은 그러한 피드백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는 전전두엽에 있는 충동 억제 회로를 당황하게 만든다. 충동 억제 회로라는 단어가 지금 나와 있어요. 이게 아까 첫 번째 단락에서 전전두엽 피질에는 뇌에 중요한 기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지칭하는 용어가 전전두엽에 있는 충동 억제 회로인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당황하게 만든다. 서로를 바라보며 대화 상대방의 반응을 관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탈억제 현상, 즉 충동이 억제에서 풀려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럼 탈억제가 따옴표 처리되어 있어요. 그리고 잘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용어죠. 그럼 이게 핵심 키워드가 일단은 되겠죠. 탈억제, 말 그대로 억제시키는 상태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충동이 억제에서 풀려나는 현상이 탈억제의 개념정의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부분들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결국 탈억제를 동그라미로 표시했으면 충동 억제 회로가 작용을 안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이 X 표시가 될 거고요. 인터넷은 탈억제 현상이 나타나는 공간이 될 수 있으니까 인터넷은 동일하게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시면 되겠고,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받을 수 없는 환경이니까 그 부분이 X 표시가 되겠고, 이런 식으로 좀 표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 탈억제는 사람들이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인 감정 상태에 있는 동안에는 잘 일어나지 않는 경향이 있대요. 그러면 긍정적, 중립적인 어떤 그런 감정 상태는 X 표시가 될 거고요. 인터넷에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는 이러한 경향 때문이다. 탈억제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감정을 강하게 느낄 때 훨씬 더 잘 일어난다. 부정적인 감정이 탈억제 쪽에 해당되는 키워드가 되겠죠. 동그라미가 될 거고, 그 결과 충동이 억제되지 못하고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거친 메시지를 보내는 현상이 나타난다. 만약 상대방을 마주보고 있었더라면 쓰지 않았을 말을 인터넷상에서는 쓰는 식이다. 충동 억제 회로가 제대로 작동하면 인터넷상에서는 물론 오프라인과 일상생활에서도 조심스러운 매너로 상대를 대하게 된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그 탈억제라는 어떤 키워드의 그 같은 계열의 어떤 키워드들, 탈억제를 나타내 줄 수 있는, 특징이 될 수 있는 키워드들을 빠르게 좀 판단을 하시는 게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문제 1번.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만 고르자. 보기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시간 짧게 좀 드릴게요. 지문 읽어봤으니까 2, 30초 안에 보기, 기억, 니은, 디귿 다 판단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보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탈억제 현상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아까 부정적인 감정일 때 탈억제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고 했죠? 근데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을 하면 탈억제 현상을 감소시킬 수 있을 거다? 그러면 맞는 선택지가 되겠죠? 그래서 추론할 수 있는 선택지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니은, 전전두엽의 충동 억제 회로에 이상이 생기면 상대방에게 무례한 응답을 할 가능성이 높아질 거다. 그 충동 억제 회로가 풀려나는 게 탈억제 현상이고요. 그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게 그때 매너가 안 좋은 그런 말들을 많이 쓴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무례한 응답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면 니은도 옳은 선택지가 되겠죠. 디귿, 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상에서도 면대면 실시간 대화의 효과를 낼 수 있다면 인터넷상에서 탈억제 현상이 감소할 수 있다. 탈억제 현상의 하나의 또 다른 키워드가 뭐였냐면 그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받을 수 없는 환경,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면대면 실시간 대화가 실시가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거는 실시간 피드백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탈억제 현상이 조금 감소할 수 있겠죠. 그래서 디귿도 옳은 선택지가 됩니다. 답은 5번으로 가시면 되겠어요. 네, 한 문제만 더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연습 2번. 네, 동일하게 시간 1분 3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지문 한번 읽으시면서 미리 말씀드리면 이 지문은 긍정과 부정이 굉장히 잘 구분이 되어 있고요. 계속 반복이 되어 있어요. 그런 키워드들을 좀 잘 보시기 바래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볼게요. 주요 키워드를 한번 찾아봅시다. 생성예술은 사이버네틱스와 시스템 이론을 이용한 현대예술 형식이다. 생성예술은 계속 지금 두 문장 연속으로 생성예술이 주어로 들어가 있죠. 생성예술은 중요한 어떤 키포인트일 것 같고, 키워드일 것 같고, 생성예술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생소한 개념이 제시되어 있으니까 그를 설명할 수 있는 어떤 키워드들을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암기하려고 체크하는 건 아닐지라도 뭐 생성예술, 사이버네틱스, 그 다음에 시스템 이론 이런 것들을 같은 계열로 묶어서 뭐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주시던 단어 짤막한 거니까요. 밑줄로 표시를 해주시건 그런 식으로 뭔가 체크가 들어가면 좋겠죠. 그 다음 생성예술은 본질적으로 작품이란 완성된 최종적 결과물이어야 한다는 전통적 예술관념에 저항한다. 그 말은 완성된 최종적 결과물이 아니라고 본다라는 거죠. 이런 거 중요하지 않게 본다라는 거니까 부정형이니까 완성된 최종적 결과물에 저는 X 표시를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생성예술에서 작가는 생물 발생과 진화의 생성 시스템에 내재된 창발, 진화, 자기조직화의 개념을 창작에 직간접적으로 반영한다. 창발, 진화, 자기조직화 이런 것들에 저는 동그라미 표시 다 했습니다. 생성예술은 인공적이거나 자연적인 시스템을 말한다. 시스템을 사용한다. 때문에 생성예술의 작가는 직접 작품을 완성하는 것보다 과정으로서의 작품을 창작하기 위한 시스템 설계에 더 큰 관심을 둔다. 과정으로서의 작품, 시스템의 설계 이런 부분에 저는 다 동그라미 되어 있고요. 일단 작가가 생성 시스템을 설계하면 그 시스템의 작동에 따라 작품은 스스로 만들어진다. 스스로라는 부분에 체크되어 있고요. 생성예술에서는 작품이 자동적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 자체가 창작 활동의 핵심적 요소이다. 자동적으로 라는 부분 체크하시면 좋겠죠. 생성예술의 작가는 작품이 창작되는 전 과정을 모두 예상하기는 힘들며 생성예술 작품은 작가의 성향이나 의도가 아닌 그러면 작가의 성향, 의도는 X 표시가 될 거고 창작 과정에 주어지는 조건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과정에서 주어지는 조건이 동그라미가 되겠죠. 마지막 단락, 생성예술에서 작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작가가 설계한 생성 시스템에서 시작되지만 그것이 작동하면 스스로 작품 요소가 선택되고 또 한 번 반복이 되는 거지만 기억이 안 난다면 한 번 더 체크해 주셔도 괜찮죠. 스스로 선택된 작품 요소들이 혼성 개선되면서 창발적으로 이런 단어들의 전 동그라미 되어 있고요. 새로운 작품 요소를 만들어낸다. 이런 과정은 흡사, 생명체가 발생하고 진화하는 과정과 유사하다. 발생, 진화, 생명체 발생, 진화. 그 다음에 생성예술은 예상치 못하게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을 통해 예술작품을 만들어낸다. 끊임없이 변화한다. 라는 부분도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 이러한 과정 자체는 무작위적인 우연의 연속이다. 무작위적인 우연이라는 부분도 저는 체크되어 있고요. 이처럼 창작 과정에서 무작위적인 우연이 배제될 수 없기 때문에 생성예술에서 작가 개인의 미학적 의도를 해석해낼 수 없다. 의도 해석이 X가 되겠죠. 작가의 의도 해석이. 그래서 지문은 사실 긴 거는 아닌데 너무나 분명하게 이다 아니다로 생성예술에 대한 키워드들이 부정형, 긍정형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굉장히 또 짤막한 단어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쭉 읽으면서 모든 문장이 정보라는 걸 아셨을 거예요. 그럼 이 모든 문장을 밑줄 치는 거는 아무 문장도 밑줄을 안 치는 것과 동일하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뭔가 밑줄을 치는 거는 정보의 강약을 조절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항상 어디다가 체크하냐면 머릿속에는 선택지와 될 만한 부분을 체크하자. 이게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키워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키워드들이 선택지와 잘 되기 때문에 보는 거다. 개념정의나 그 다음에 부정형의 어떤 어구들을 X 표시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단어들의 지금 저는 읽은 거를 보면 동그라미 X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문을 읽었으니까 옆에 있는 문제를 보시면 부합하지 않는 거를 고르는 건데 그럼 어떤 게 부합하지 않는 선택지가 될 가능성이 높냐면 지문에서는 동그라미 긍정형인 키워드로 체크가 되어 있는데 선택지에서는 부정형으로 그 단어가 바뀌어 있다거나 하면 그런 부분들이 매칭이 안 돼서 부합하지 않는 선택지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선택지를 보실 때도 키워드가 제대로 매칭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 조금 드릴 테니까요.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 키워드 부분들 좀 다 체크하셔서 정호 판단 해보세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1번. 생성예술에서 무작위적 우연이 개입되어 작품을 만들어 간다. 생성예술 무작위적 우연이라고 나왔어요. 무작위적 우연 우리 아까 동그라미로 키워드 체크했었어요. 긍정형이니까 옳은 선택지가 되겠죠. 2번. 생성예술에서는 완성된 최종 결과물이 곧 작가의 창작 의도이다. 완성된 최종 결과물도 X였고 창작 의도도 알 수 없다고 X 표시를 했죠. 그게 지금 두 개가 다 긍정형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2번이 부합하지 않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키워드로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생성예술에서는 작품의 완성보다 작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창작 활동의 핵심으로 이해된다. 과정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그 부분이 동그라미 되어 있기 때문에 3번도 옳은 선택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4번. 생성예술에서 작품 요소가 선택되고 혼성 개선되는 과정 중간에 작가는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 그죠? 그냥 놔둔다고 했죠. 스스로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4번도 옳은 선택지가 될 거고요. 5번. 생성예술에서 작가가 시스템을 설계하면 그 시스템은 생명체가 발생하고 진화하는 것처럼 스스로 작품을 조직해 나간다. 생명체의 발생, 진화, 스스로라는 키워드가 다 긍정형으로 우리가 체크를 했던 키워드죠. 그래서 5번도 부합하는 선택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전형적인 키워드형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특히 이 문제를 이제 시험장에서 봤을 때는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를 먼저 저는 보겠죠. 그 방법을 제가 추천을 드렸죠. 발문이 부합이니까 밀독형 문제가 될 거고요. 1번부터 5번까지 눈에 딱 띄는 게 첫 단어가 무조건 다 생성예술이에요. 그럼 생성예술은 굉장히 생소한 단어니까 그 단어의 어떤 특징이나 개념 정의 같은 것들이 지문에 설명이 되어 있겠구나. 그런 키워드들을 좀 잡아보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생소한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그 지문이 굉장히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명문일 때는 정보가 굉장히 많은데 잘못 그 강약 조절을 제대로 못하고 지문을 읽었다가는 모든 문장에 다 밑줄이 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밀독이라도 주어진 정보들 중에 강약 조절,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선지가 걸릴 것 같은지를 조절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어떤 방법들이 바로 언어 논리식의 읽기 방법이고, 네, 그걸 제가 계속 지금 강조드리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키워드를 보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해서 이제 하나의 키워드가 지문에서 제시가 되고 그 키워드의 특성이나 개념 정의 같은 것들이 설명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문을 읽는 방법을 좀 연습을 했으니까요. 우리 다시 교재로 돌아와서 두 번째. 여러 개의 용어가 한꺼번에 등장할 때 그 용어들의 어떤 키워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여기에 관해서 좀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7페이지 한번 같이 볼게요. 키워드 간의 관계를 파악하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언어 논리의 지문에는 단 하나의 생소한 용어만을 중점적으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개의 생소한 용어가 함께 제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의 지문에 여러 개의 생소한 용어가 제시되는 문제는 하나의 개념이 제시된 경우보다 당연히 더 어렵게 느껴지겠죠. 그래서 앞서 언급했듯이 생소한 용어는 그 개념과 특성 등에서 키워드를 잡아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생소한 용어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제시되어 있는 경우에 그와 더불어 용어들 간의 관계에도 초점을 맞추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용어가 굉장히 생소한 용어가 여러 개 제시되어 있는데 그 용어들의 각각의 키워드, 각각의 어떤 개념, 특징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강약 조절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럴 때는 그 키워드들, 어떤 생소한 용어들의 키워드를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여러 개의 어떤 생소한 용어들이 왜 한 지문에 들어가 있는가가 사실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용어들의 관계,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는 게 저는 그게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런 데서 선택지가 많이 걸리기 때문이죠. 여러 개의 생소한 용어가 나왔을 때 하나의 용어의 키워드만 잡아서 선택지화 되는 경우보다는 여러 개의 용어들의 관련성을 물어보는 선택지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초점 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하나의 지문에 한꺼번에 여러 개의 용어가 제시되는 이유는 그 용어들 간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다는 의미이고 바로 그 관계에서 지문의 핵심 정보가 도출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제가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러면 예제에 나와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제가 30초 정도 드려볼게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볼까요? 적합한 거, 적합하지 않은 거 OX로 표시하는 건데 지문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많은 재화나 서비스는 경합성과 배제성을 지닌 사유제이다. 일단 사유제에는 다운 표시가 되어 있어요. 눈여겨보셔야겠죠? 여기서 경합성이라는 단어도 물론 경제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생소한 용어이기 때문에 사실은 설명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한 사람이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하면 다른 사람의 소비를 제한하는 특성을 의미하며, 배제성이란 공급자에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그 재화를 소비하지 못하는 특성을 의미한다. 반면 공공재란, 사유재와 대비되는 공공재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사유재와는 반대로 비경합적이면서도 비배제적인 특성을 가진 재화나 서비스를 말한다. 이 짧은 문장들 안에 경합성, 배제성, 사유재, 비경합성, 비배제성, 공공재 여러 개의 단어들이 한꺼번에 등장을 하죠. 이런 지문들이 나오면 선택지에도 단어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런 키워드들의 관련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문장의 정오를 좀 판단을 해볼게요. 국방 서비스와 같은 공공재는 이제 공급자에게 대가를 지불하진 않지만 경합적인 특성을 가진다. 키워드 간의 관련성을 지문을 읽을 때 어떻게 표시할 거냐? 대조 지문을 읽듯이 같은 계열의 단어들을 묶어주거나 아니면 어디가 어디로 연결되는지를 화살표로 연결해주거나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경합성, 배제성, 사유제가 같은 계열의 단어로 묶이고, 그 다음에 공공재, 비경합적, 배제적이라는 단어가 같은 계열의 단어로 묶이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봤을 때 밑에 나와 있는 문장에서 공공재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합적인 특성을 가진다라고 하면 경합성은 사유재 쪽의 키워드였기 때문에 맞지가 않는 거죠. 매칭이 안 돼서 여기에는 X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같은 계열의 키워드로 묶어주는 것도 사실은 관련성, 키워드 간의 관련성을 보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넘기셔서 78페이지. 문제 적용해 보기로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지문도 한 1분 30초 정도 제가 드릴 텐데요. 일단 지문을 읽으시고, 표시를 지문에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게 좀 어려우시다면 밑에 나와 있는 표를 한번 채워보세요. 그런 식으로 해도 지문의 키워드들이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아마 정리가 되실 겁니다. 시간은 좀 짧게 드릴게요. 1분 3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내용은 많지가 않은데 사실은 단어가 너무 생소해서 그것들을 구별되게 뭔가 표시를 해놓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문도 지금 보시면 이슬람 금융 방식이라는 굉장히 생소한 어떤 소재를 가지고 지문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이슬람 금융 방식에는 무라바하, 이자라, 무다라바, 무샤라카
이스티스나 등이 있다. 이렇게 나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5개 정도의 단어가 컴마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 이것도 병렬적인 구성을 나타내주는 하나의 표식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5개에 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지문 뒤쪽에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단락이 그냥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씩을 따로따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생소한 금융 방식 5개 중에서 2개씩을 묶어서 또 비교 대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보셔야 되고, 그럼 2개씩을 묶어서 비교 대조를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비교 대조를 하는지 이런 것들도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2번째 단락 핵심 부분이니까 같이 한번 볼게요. 무라바하 이자라는 은행이 채무자가 원하는 실물 자산을 매입할 경우 그것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구별된다. 아예 대놓고 기준을 주네요.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실물 자산의 소유권이 은행에서 채무자로 이전되면 무라바하이고, 저는 어떻게 표시해놨냐면 채무자로 결국엔 이전이 되는 거니까 채무자 동그라미, 무라바하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맞춰 놓고요. 은행이 소유권을 그대로 보유하면 이자라이다 라고 했으니까 은행 세모 표시하고 구분되게 이자라이는 세모 표시를 했어요. 그 다음 문장, 무다라바와 무샤라카는 주로 펀드나 투자 펀드나 신탁 금융에서 활용되는 방식으로, 여기까지가 이제 어떤 무라바랑 이자라는 비교하는 문장 이 딱 나오고, 그 뒤쪽에는 다른 것들끼리 또 비교가 들어가거든요. 단락이 안 나눠져 있어요. 그럼 단락을 스스로 구분을 해 주셔야죠. 빗금으로 표시 하나 해 주시고, 투자자와 사업자의 책임 여부에 따라 구별된다라고 했으니까 무다라바랑 무샤라카를 구분하는 기준은 그 책임 여부가 될 겁니다. 사업 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책임이 투자자에게만 있으면 무다라바라고 했으니까 투자자에게만은 동그라미 치고 무다라바는 동그라미 하고, 양자의 협상에 따라 사업에 대한 이익을 배분하긴 하지만 손실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그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반면에 투자자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에 대한 책임과 이익을 나누어 가지면 무샤라카이다 라고 했으니까 공동의 세모 표시를 하고 무샤라카의 세모 표시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왜냐하면 기준이 달라지는 거니까 굳이 동그라미 세모 외에 다른 거를 또 표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대비되는 키워드들을 동그라미 세모로 다시 한번 맞춰줬고요. 그 다음 이제 남아있는 거 딱 하나 있죠. 마지막으로 제시된 이스티스나 끝에서 4번째 줄 보시면 장기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에 활용되는 금융 지원 방식으로서 투자자인 은행은 건설 자금을 투자하고 사업자는 건설을 담당한다. 완공 시 소유권은 투자자에게 귀속되고 사업자는 그 자산을 사용해서 얻은 수입으로 투자자에게 임차료를 지불한다. 2개가 비교되는 게 아니고요. 이스티스나는 또 특별하게 이 하나만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모든 문장이 다 중요하죠. 설명을 하는 거니까. 근데 저는 밑줄을 어디다가 일단 쳐놨냐면 소유권이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부분은 체크를 해놨어요. 왜냐하면 일단 그 소유권과 관련된 얘기가 하나의 기준으로 지금 2번째 단락 첫 부분에서 그 무라바하하고 지금 이자라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스티스나도 그 기준에 따라 뭔가 같이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단 체크를 해놨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밑에 부분은 그것을 좀 표로 만들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생소한 용어 채워보시면 무라바하하고 이자라 구분 기준은 소유권은 누구냐라는 거겠고, 특징은 소유권이 은행에서 채무자로 이전되는 게 무라바하고 2번째 줄 이자라는 은행 쪽에 소유권이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째 이제 칸을 보시면 무다라바랑 무샤라카가 되겠죠. 왜냐하면 투자자와 사업자의 책임 여부를 구분하는 게 그 2가지였으니까요. 무다라바에는 특징으로 투자자에게만 책임이 있다라는 게 표시가 되면 좋겠고, 무샤라카는 공동으로 투자자 사업자 공동이라는 부분이 표시되면 좋겠고요.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건 이스티스나고 구분 기준은 딱히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체크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소유권은 투자자에게 귀속되고 사업자는 투자자에게 임차료를 지불한다 라는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바탕으로 79페이지에 원래 이제 기출에서 나온 보기를 제가 제시를 해놨거든요. 키워드를 따로 체크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일단은 내용 부합 여부만 OX로 좀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0초 정도 드릴게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같이 볼게요. 사업자에 대한 책임이 투자자가 아니라 사업자에게만 있으면 무다라바가 아니라 무샤라카이다. 일단 사업에 대한 책임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단락에서 두 번째 기준이죠. 투자자와 사업자의 책임 여부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런데 사업자에게만 있으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부분부터도 좀 이상하죠. 지문에서는 투자자에게만 있으면은 있었어도 사업자에게만 있는 경우는 나와 있지 않았어요. 게다가 무샤라카는 아까 공동으로 투자자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거였기 때문에 내용 포함 여부는 틀리다. X 표시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은행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이익을 배분하면 무샤라카가 아니라 이스티스나이다 라고 했는데 공동으로 투자하는지 이스티스나가 공동으로 투자하는지를 보면 아까 읽을 때 투자자 쪽에 체크했었잖아요. 누가 투자했었냐면 지금 투자자인 은행이 건설 자금을 투자하는 거고 공동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사업자는 건설만 하는 거였기 때문에 지금 공동으로 투자한다라고 나와 있는 게 이스티스나와 연계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용 부합 여부 니은도 역시 X 표시되어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디귿 보시면 은행이 채무자가 원하는 부동산을 직접 매입 후 소유권 이전 없이 채무자에게 임대하면 그 말은 결국 뭐냐면 은행이 그냥 소유권을 가지는 거죠. 무라바가 아니라 이자라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첫 번째 기준에 따라서 구분한 거가 되겠죠. 은행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자라라고 나와 있었기 때문에 디귿은 내용 부합 여부할 때 동그라미로 옳은 선택지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금 정말 생소한 용어들을 가지고 지문이 구성된 적이 있어서 이거를 가지고 한번 같이 연습을 해봤고요. 80페이지 가이드 및 정답 확인하기 쪽에서 제가 체크한 방식 같은 거 지금 제가 첨삭으로 적어드렸으니까 그거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 왼쪽 페이지에 보조단에 있는 잊지 말아야 할 핵심 포인트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개의 키워드가 제시되어 있는 경우 개념과 특성, 관련성을 동시에 파악하려면 지문을 읽는 시간이 지나치게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개의 키워드가 제시되어 있다면 가장 우선되는 정보는 키워드 간의 관련성입니다. 이 말은 결국 선택지나 보기로 제시되는 정보 역시 키워드 간의 관련성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어떤 이런 여러 개의 생소한 용어가 제시되어 있는 지문을 딱 봤다라고 할 때는 그 지문들을 읽을 때 그 생소한 용어의 개념정이나 특징들을 다 일일이 체크하기보다는 그렇게 해버리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 지나버릴 수 있으니까 생소한 용어들 간의 관련성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두시고 체크를 해 놓으시는 게 아마 선택지 판별하실 때 훨씬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을 핵심 포인트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어요. 꼭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고 네, 요 부분에 관련돼서 이제 우리 또 다시 보충 자료로 돌아와서 연습을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소한 용어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좀 지문이 출제될 수 있는지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게 여러분 받으신 그 프린트에서 보충 자료에서 연습 3번 문제예요. 연습 3번의 지문을 한번 읽어보시고 주요 키워드들 한번 체크해보시고 어떤 부분이 선택지화 될 것 같다. 이런 용어들은 관련성이 있을 것 같다. 이런 것들 위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 재도록 할게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조선 후기 숙종 때 서울 시내의 물의 배가 검계를 결성하여 무술 훈련을 하였다. 소재 자체가 역사 소재로 나오게 되면요.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단어들에 좀 눈여겨 체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의 배, 검계 이런 부분들 체크해 두시고요. 좌의정 민정중이 검계의 군사훈련 때문에 한양의 백성들이 공포에 떨고 있으니 이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상소하자 임금이 포도청에 명하여 검계 일당을 잡아들이게 하였다. 포도대장 장봉익은 몸에 칼자국이 있는 자들을 잡아들였는데 이는 검계 일당이 모두 몸에 칼자국을 내어 자신들과 남을 구별하는 징표로 삼았기 때문이다. 첫 단락을 봤을 때는 검계라는 단어가 아무래도 핵심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계와 관련성이 있는 단어로 모두 몸에 칼자국이 있었다라고 했으니까 칼자국도 검계 쪽 계열에 관련성이 있는 단어가 될 거고, 물의 배라는 단어도 물의 배가 검계를 결성하였다고 했으니까 검계 쪽에 해당되는 그런 키워드로 체크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 단락, 검계는 원래 향도계에서 비롯하였다. 향도계라는 또 생소한 용어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향도계가 검계, 향도계에서부터 검계가 나온 거니까 그 부분을 좀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향도계는 장례를 치르기 위해 결성된 계였다.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장례를 대비하기 위해 계를 구성하여 평소 얼마간 금전을 객출하고 구성원 중에 상을 당한 자가 있으면 객출한 금전에 얼마를 더하여 비용을 마련해주는 방식이었다. 향도계는 서울 시내 백성들에게 널리 퍼져 있었으며 양반들 중에도 가입하는 이들이 있었다. 지금 두 번째 줄부터 지금까지 읽은 부분은 사실은 체크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단어가 여러 개가 제시됐을 때는 그 연결고리, 관련성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읽은 부분은 향도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다 체크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향도계랑 검계랑 어떤 식으로 연계가 되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향도계를 관리하는 조직을 도가라 하였는데 또 생소한 용어가 나오죠. 관리하는 조직 도가라는 부분 체크해 놓으시고, 도가는 점차 죄를 지어 법망을 피하려는 자들을 숨겨주는 소굴이 되었다. 이 도가 내부의 비밀 조직이 검계였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연결고리를 굳이 잡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 향도계 에서 도가라는 비밀 조직이 사실 나오게 되는 거고, 이 비밀 조직에서 검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이 향도계가 도가를 비밀 조직이 아니라 관리하는 조직이 이제 도가고요. 그러니까 얘가 관리하는 조직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도가의 비밀 조직이 이제 검계가 되는 거니까 세 단어의 연계성이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생소한 용어들의 그런 것들 봐주시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락 보시면 검계 구성원들은 스스로를 왈자라고 부르고 있었다. 그러니까 또 생소한 용어, 왈자라는 단어가 나오죠. 구성원이 왈자가 되는 거고, 아까 첫 단락에서 물의 배가 검계를 구성했다. 이런 표현도 나왔고요. 검계에 또 어떤 용어도 들어가야 되냐면 칼자국이 모두 다 있더라. 이런 것들이 다 연계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왈자라고 부르고 있었다. 왈자는 도박장이나 기생집, 술집 등 도시의 유흥 공간을 세력권으로 삼아 활동하는 이들이었다. 하지만 모든 왈자가 검계의 구성원이었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왈자가 검계의 구성원을 왈자라고 부르기는 했는데, 왈자와 검계의 관계는 어떻게 될 거냐면 벤 다이어그램을 사용해서 표시해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왈자 이렇게 돼서 지금 표현상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모든 왈자가 검계의 구성원이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왈자 중에 검계의 구성원이 아닌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네, 이런 식의 좀 표시, 그러니까 관련성을 나타내주는 표현들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왈자와 검계는 모두 폭력성을 지녔고 활동하는 주 무대도 같았지만 왈자는 검계와 달리 비교 포인트 나옵니다. 조직화된 집단은 아니었다. 이 부분은 체크해 주셔야겠죠.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던 김홍현은 대과를 준비하다가 너무 답답하다는 이유로 중도에 그만두고 문과 공부를 하였다.
그는 무예에 탁월했지만 지방 출신이라는 점이 출세하는데 장애가 될 것을 염려하여 묵과 역시 포기하고 왈자가 되었다. 김홍현은 왈자였지만 검계의 일원은 아니었다. 라고 하니까 왈자였지만 검계의 일원 아닌 요 부분에 지금 누가 들어가 있는 거냐면 김홍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단어 간의 연계성이 지금 쭉 잡히고 있는 거를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읽으셨으면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문제 3번 원래 나와 있는 문제 형태로 선택지 한번 판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30초 드릴게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볼까요? 도가의 장은 향도계의 장을 겸임하였다. 지금 추론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옳은 선택지 고르는 건데요. 도가의 장은 향도계의 장을 겸임하였다. 도가와 향도계의 관계는요. 얘가 지금 두 번째 단락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보시면 향도계를 관리하는 조직이었어요. 도가가 관리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였죠. 근데 도가의 장이 향도계의 장을 겸임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거기까지는 추론을 하기가 힘듭니다. 2번, 향도계의 구성원 중에는 겸계 출신이 많았다. 향도계와 겸계의 관계는 얘가 관리하는 조직이었는데 이 조직의 비밀 조직이 지금 도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향도계 구성원 중에 검계 출신이 많았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원래 향도계에서 비롯된 게 검계인 거기 때문에 뭔가 검계 출신이라는 말은 여기서 이쪽으로 갔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도 지금 맞지가 않고요. 그래서 2번도 추론할 수 없는 그런 선택지라고 보시면 될 거고 3번 향도계는 공공연한 조직이었지만 검계는 비밀 조직이었다. 아까 향도계는 그 계를 조직을 해서 뭔가 장례와 관련되는 그래서 뭐 양반들도 가입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었는데 검계는 향도계의 비밀 조직이잖아요. 도가의 비밀 조직이었으니까 3번 선택지가 옳은 선택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추론할 수 있는 거는 3번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나머지 선택지 4번 몸에 칼자국이 없으면서 검계의 구성원인 왈자도 있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모든 검계 구성원들이 칼자국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했죠. 그죠? 여기서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4번 선택지는 틀리게 되고요. 5번 김홍현이 검계 일원이 되지 못하고 왈자에 머물렀던 것은 지방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검계 일원이 되지 못하고 왈자에 머무른 건지 왈자였지만 단순히 검계 일원은 아니었다라고 나와 있었던 건데 그게 지방 출신이었기 때문은 아니죠. 거기에 대한 이유는 나와 있지 않고요. 지방 출신이란 얘기는 뭐와 연계성이 있냐면 출세하는데 장애가 될 것을 염려를 해서 묵과를 역시 포기했다라는 부분에 나와 있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5번 선택지도 타당하지 않다, 알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3번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네, 하나만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습 4번. 지문 길이 비슷하죠? 1분 30초 정도 한번 드려볼게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같이 볼게요. 생소한 용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특징적인 단어들의 연관성을 잘 보셔야 되는 그런 지문 형태예요. 같이 보겠습니다. 탁주는 혼탁한 술이다. 탁주는 알코올 농도가 낮고 맑지 않아 맛이 텁텁하다. 반면 청주는 탁주에 비해 알코올 농도가 높고 맑은 술이다. 일단 반면을 기준으로 두 단어가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탁주와 청주의 그 특성이 완전 대비가 되죠. 알코올 농도 낮고 한쪽은 높고 그 다음에 맑지 않고 그 다음에 맑고 탁주는 텁텁하다라는 표현까지 나와 있고요. 그러나 얼마만큼 맑아야 청주이고 얼마나 흐려야 탁주인가 하는 질문에는 명쾌하게 답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탁주의 정의 자체에 혼탁이라는 다소 불분명한 용어가 쓰이기 때문이다. 과학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투명한 병에 술을 담고 그 병 뒤에 작은 물체를 두었을 경우 그 물체가 희미하게 보이거나 아예 보이지 않으면 탁주라고 부른다. 술을 담은 병 뒤에 둔 작은 물체가 희미하게 보일 때 이 술의 탁도는 350 EBC 정도이다. 청주의 탁도는 18 EBC 이하이며 탁주 중에서 막걸리의 탁도가 1500 EBC 이상인 술이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탁주와 청주가 계속 비교가 되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을 거고 어느 정도 해야 뭐 탁하다, 투명한 병이 뭐 보이지 않는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내용은 그냥 쭉 훑어주시면 되지 딱히 막 정보 체크를 하거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단락에서 탁주는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서 뭐 농도 낮고 알코올 농도 낮고 이런 것들 다 동그라미로 맞춰줬고요. 반면에 청주는 세모로 표시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맨 아래 문장 보셨을 때 첫 단락에 청주와 지금 막걸리의 탁도가 나오는데 막걸리가 결국에는 탁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걸리도 동그라미 표시해 놓고 그 탁도에 대한 수치도 표시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락, 막걸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첫 단락은 탁주와 청주를 그냥 비교하는 거였는데 두 번째 단락부터 이제 탁주인 막걸리를 만드는 과정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지혜밥이 필요하다라고 나오죠. 얘도 좀 독특한 단어죠. 탁주 쪽을 지금 동그라미로 일단 잡아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지혜밥도 동그라미 표시를 해놨고요. 적당히 말린 지혜밥에 누룩, 효모와 물을 섞어 술독에 넣고 나서 며칠 지나면 막걸리가 만들어진다. 술독에서는 미생물에 의한 당화 과정과 발효 과정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며 이 두 과정을 통해 지혜밥의 녹말이 알코올로 바뀌게 된다. 효모가 녹말을 바로 분해하지 못하므로 지혜밥에 들어있는 녹말을 엿당이나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당화 과정에서는 누룩곰팡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기까지 읽었을 때 내용이 암기되거나 잘 이해가 안 되죠. 일단 뭐 당화 과정, 발효 과정, 누룩곰팡이, 녹말, 엿당, 포도당 이런 표현들이 나오니까 약간 생물학 소재처럼 단어가 좀 어려워지잖아요. 그럴 때는 또 키워드 잡아서 계열을 맞춰주시는 게 좋겠죠. 그 위쪽에 탁주와 청주를 비교하면서 동그라미 세모로 기본을 해놨어요. 그 기준을 잡아서 구분을 해놨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는 탁주와 청주의 비교가 아니라 막걸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당화 과정과 발효 과정이 또 비교가 되고 있어서 키워드를 그 기준으로 잡아서 동그라미 세모로 다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화 과정에 동그라미를 쳤고요. 발효 과정에 세모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좀 표시를 했냐면 이 두 과정을 통해 지혜밥의 녹말이 알코올로 바뀌게 된다. 효모가 녹말을 바로 분해하지 못하므로 지혜밥에 들어있는 녹말을 엿당이나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당화 과정이라고 나왔으니까 녹말, 엿당, 포도당 부분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당화 과정에서는 누룩곰팡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역시 동그라미 표시하시면 좋겠죠. 누룩곰팡이가 갖고 있는 아밀라아제도 동그라미 표시해 주시고 녹말을 잘게 잘라 엿당이나 포도당으로 분해한다. 이 당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엿당이나 포도당을 효모가 알코올로 분해하는 과정을 발효 과정이라고 한다. 여기서부터 이제 발효 과정에 대한 설명이니까 키워드가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포도당을 효모가 알코올로 분해한다라는 쪽에서 효모와 알코올을 세모로 표시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당화 과정과 발효 과정 중에 나타나는 에너지로 인하여 열이 발생한다. 이거는 뭐 당화 과정과 발효 과정이 공통 키워드가 되니까 밑줄 쳐주시면 되겠고 이 열로 술독 내부의 온도인
푸몬이 높아진다. 이 부분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푸몬은 막걸리의 질과 풍미를 결정하게 적정 푸몬이 유지되도록 술독을 관리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적정 푸몬은 23도에서 28도시다. 사실 언어논리에서 수치 정보가 나왔을 때 그런 부분들을 일일이 다 체크하실 필요는 없어요. 수치 정보는 선택지에 만약 제시가 되면 숫자는 사실 잘 보이기 때문에 올라가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미리 정보를 체크할 때 그 부분은 너무 이렇게 눈길 안 가셔도 됩니다. 체크 안 하셔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은 탁주와 청주의 비교를 동그라미 세모로, 두 번째 단락은 당화 과정과 발효 과정의 어떤 키워드를 동그라미 세모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옆쪽에 나와 있는 이제 문제 4번 원래 스타일의 문제를 시간을 재고 한번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 정오를 판별하시는데 30초 정도 제가 시간 드려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볼까요? 1번 청주와 막걸리의 탁도는 다르지만 알코올 농도는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청주와 막걸리 탁도 다른 거는 맞아요. 근데 알코올 농도도 탁주는 알코올 농도 높고 그 다음에 청주는 알코올 거기에 비해서 농도가 낮고 그 다음에 청주는 거기에 비해서 농도가 높다라고 나와 있었기 때문에 농도가 같다라는 표현은 사실 틀리죠. 그래서 1번은 알 수 있는 선택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틀린 선택지로 보셔야 되고요. 2번 지혜밥의 녹말이 알코올로 변하면서 발생하는 열이 푸몬을 높인다라고 했는데 그 녹말이 결국에는 엿당이나 포도당으로 분해가 돼서 그 다음에 그 포도당을 다시 효모가 알코올로 분해를 하는 과정이 당화 과정과 발효 과정을 거치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로 인해서 열이 발생하고 그 열로 인해서 푸몬이 높아진다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2번 선택지가 지문에서 알 수 있는 선택지가 될 겁니다. 답은 2번으로 가요. 나머지 선택지 한번 같이 볼게요. 3번 누룩곰팡이가 지닌 아밀라제는 엿당이나 포도당을 알코올로 분해한다라고 했는데 누룩곰팡이, 아밀라제 다 동그라미 키워드였죠. 그런데 엿당이나 포도당을 알코올로 분해하는 알코올은 세모초 키워드였단 말이에요. 안 맞아요. 그래서 3번도 틀린 선택지라고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4번 술독에 넣는 효모의 양을 조절하면 청주와 막걸리를 구분하여 만들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문에 나오는 내용은 지금 막걸리를 만드는 내용이지 청주는 어찌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효모의 양을 조절하는 것도 알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4번은 정말 지문에 제시되지 않은 정보예요. 그 다음에 5번 막걸리를 만들 때 술독 안의 당화 과정은 발효 과정이 완료된 이후에 시작된다. 순서를 보시면 일단 녹말이나 엿당이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는 당화 과정이 일어난 후에 그 포도당을 효모가 알코올로 분해하는 게 발효 과정이기 때문에 5번 선택지는 순서가 바뀌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5번도 틀린 선택지죠. 그래서 답은 2번으로 갑니다. 지금 두 개의 어떤 연습 문제로 한번 연습을 해봤는데 그 연습 3번과 그러니까 문제 3번과 문제 4번을 딱 보시면요. 이게 키워드가 여러 개 잡힐 거다. 그래서 키워드 간의 관계를 좀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어디서 하실 수 있냐면 우리가 아까 다시 문제 3번으로 돌아가 볼게요. 문제 3번의 발문이 추론이죠. 그럼 추론이 발문이면 밀독이잖아요. 그럼 선택지를 먼저 보시겠죠? 선택지 다시 한번 봐볼게요. 앞쪽을 보시면 도가의 장, 향도계, 그 다음에 칼자국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김홍영 검계 이런 얘기들 나옵니다. 뒤쪽 보면 검계, 왈자, 비밀조직 이런 단어들 나오죠. 그러면 생소한 용어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한 두 개만 돼도 대비되는 어떤 구조를 가지는 지문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여러 개의 생소한 용어가 우다다다 지금 나오고 있는 형태니까 이럴 때 지문에서 이 단어들 간의 관련성을 보는데 좀 초점을 둬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보시고 조금 전에 봤던 그 문제 4번 같은 경우에도 원래 문제 형태로 딱 보시면 발문이 알 수 있는 이니까 밀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선택지를 먼저 보시겠죠. 그럼 선택지를 봤을 때 앞쪽 부분에서 청주와 막걸리, 탁도, 지혜밥, 녹말, 알콜, 그 다음에 누룩곰팡이, 아밀라제, 효모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고 뒤쪽 보시면 뭐 눈에 들어오는 생소한 용어가 푸몬이라는 단어도 보일 거고요. 당화과정, 발효과정 이런 단어들이 보여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얘도. 그러니까 여러 개의 단어가 선택지에 이미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지를 보시고 그러니까 제가 밀독에서 늘 강조드리는 게 광독하는 것과 순서가 좀 달라질 수 있다. 문제를 푸는. 그러니까 밀독은 반드시 선택지를 한 번쯤, 그러니까 모든 선지를 다 읽는 게 아니라 선지를 쑥, 주어 부분, 서술어 부분, 위에서 아래로 쭉 한번 훑어주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뭐가 있는지, 생소한 용어가 한 개 나오는지 두 개 나오는지 여러 개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지문을 어떤 식으로 읽어야 될지 방향이나 기준이 잡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판단하기 때문에 밀독에선 제가 선택지를 먼저 보시고 훑으시고 지문으로 올라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키워드 간의 관계를 보는 문제들도 선택지를 통해서 그런 관계를 봐야 되는 문제인지 아닌지가 판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핵심 기본기 4의 어떤 그 키워드를 가지고 키워드 생소한 용어들의 개념이나 특징들 체크하고 그 다음에 생소한 용어들 간의 관련성을 판별하는 그런 연습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기본기가 끝났으니까 우리 교재 82페이지 가시면 PSAT 기출문제 3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3문제를 시간을 재고 시험 치는 방식으로 한번 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밀독형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당 제가 평균 2분을 잡아서 6분을 시간을 잴게요. 지금 한번 풀어볼게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정확히 지금 6분을 쟀어요. 세 문제 다 풀어보셨죠? 뭐, 키워드와 관련된 거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밀독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풀어본다는 생각으로 시간 맞춰서 답을 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 2, 3번 지금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됐으니까 잠깐만 쉬었다가 요 설명부터 해서 오늘은 요거 마무리하고 핵심 기본기 5번째까지 해서 빈칸 추론하는 것까지 정리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쉴게요.